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중국회계 공부하게 된 김광호입니다.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이 중국회계 내용이 우리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거죠. 네, 회계.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회계 기준은 몇 가지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우리 왜 저기 상장기업하고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회계 기준, 사용해야 되는 회계 기준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죠, 이거. IFRS라고 하죠. 그죠? 이거 IFRS. 이렇게 있고. 그리고 비상장 회사, 비상장 중소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 기준을 우리, 그렇지, 일반 회계 기준이라고 하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 회계는 다 IFRS 얘기를 하는 거죠, 실은.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실무는 오히려 회사 숫자로 보면은 아무래도 일반 회계 기준을 더 많이 쓰긴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수업 목적으로 공부한 어떤 자격증이다, 뭐 공무원이다, 그러면 다 IFRS를 기본으로 하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IFRS가 확정된 게 아니라 매년 조금씩 바뀌죠. 이게 회계 기준이 하나 딱 정해졌으면 뭐 5년이다, 10년 쭉 가면 좋은데, 얘네들이 전 세계 같이 쓰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는 이 실정이 좀 안 맞아요. 저 나라에서는 또 우리는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이번엔 너무 어려운 거 좀 바꿔볼까요? 그래가지고 거의 매년에 한 두세 개씩 이렇게 바뀌어요, 회계준이. 여러분들이 보통 딱 공부하더라도 이게 픽스된 개념이 아니라 자꾸 또 바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냐면 유가증권이 다 바뀌잖아요. 또 유가증권 바뀌고 수익인식 기준이 바뀌고 이거 뭐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이 들어오는 거죠. 또 내년도에는 또 뭐 리스가 바뀐다고 그러죠, 올해 말부터. 그래서 자꾸 이렇게 봤는데 어찌됐든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하게 됩니다. 또 쉽지 않고 실은 그 내용을 한번 쭉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실러버스는 잘 보셨죠, 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론 파트부터 해가지고 뭐 재고, 그다음에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각종 부채, 자본.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딴 게 아니고요. 이거에 근거해서 전체적인 자산에 대한 쭉 얘기, 그다음에 부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자본에 대한 부분,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뭐 특수회계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는 다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저거라도 한번 쭉 보고요. 그러면서 내용도 보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또 이제 혹시 또 공부 더 하실 분들은 또 이게 맞는지 한번 보면서 내가 또 공부해도 좀 더 실무적인 것까지 해서 공부할 건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 보셨고요. 아직 그러니까 책이 지금 거의 다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우선 한 4개 챕터 정도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자, 처음부터 한번 쭉 볼게요, 여러분. 처음부터요. 자, 알겠지만 이게 우리가 첫 시간에 조금 쉬운 얘기부터 할게요. 회계라는 게 기업에 대한 얘기잖아요. 기업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경제적 거래나 사건을 그 경제적 거래나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또 회계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 우리가 보통 회계라고 하죠. 기초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 이렇게 회사에서 발생한 돈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곳이잖아요. 자, 회계정보 이용자가 있는데 우리 회계정보 이용자는 크게 둘로 나누죠. 그래서 회사 외부에서 회계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회사 내부에서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있죠. 주주나 채권자 같은 건 외부고요. 회사의 경영진 같은 건 내부에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외부 회계 이해관계자들한테 필요한 회계 정보를 제공해주는 회계, 이걸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네, 재무회계라고 하죠. 그렇지? 재무회계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내부 의사결정용으로 하는 게 바로 관리회계.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이 의사결정을 이런 사람들한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지금 이거잖아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자,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줄 때 정보를 아무렇게나 담는 게 아니라 필요한 양식에 담아서 가죠. 보통은 우리 어디에다 정보를 담아서 주냐면 재무제표라는 거죠. 자, 그럼 기본적인 거니까. 자, 여러분, 재무제표는 제일 기본적인 게 몇 개를 우리 통칭하는 명령인 거예요.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얘기,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에 대한 얘기,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기초자산, 자본에서 기말자본까지 변동된 내역에 대한 증감사항을 나타내는 자본변동표. 기초현금 흐름이 기말현금 흐름은 얼마만큼 증가 감소율이 나타나는 현금 흐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뭐 주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공부할 게 보면 여러분 이 재무제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회계 공부하다 보면은 그 제목만 봐도 딱 나오는 게 다 같이 물론 중요하죠. 다 같이 중요하지.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얘는 몇 년짜리 정보죠? 그렇죠. 처음이니까 그냥 우리 일반적인 얘기 한번 하고 가려고 해요. 이게 1년짜리 정보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보통. 그 다음에 여기는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까지 1년짜리죠. 여기도 기초현금 흐름에서 기말까지 1년이죠. 얘는 어느 기간 동안 정보예요? 그렇죠. 회사 설립해서부터 단기말까지, 기말 현재까지죠. 만약에 10년 된 회사라면 저건 뭐예요? 10년짜리 정보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누적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회계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를 공부할 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익비용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전체 회계 관점에서만 본다면 현대 회계학은 이 재무상태표 위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목차를 보더라도 실은 다 뭔 얘기하는 거 대부분이 자산부채 자본의 회계 이론, 일부 수익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양식이 실은 뭐냐면 이 IFRS 이게 중급회계 보면요 하나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방법만 3개 있어요. 포괄손익계산서 작성하는 방법도 2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일반 기업 회계주만 딱 보던 분들은 원래 쟤는 재무상태표도 하나의 양식이고 손익계산서도 하나의 양식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아니라 선택적이에요. 그죠? 무슨 소리냐면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회계 기준 좀 엄격한 방식이라고 그래요. 요거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IFRS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미국식 회계 기준이라고 많이 하고 IFRS는 보통 어디식이라고 하죠, 이게? 네, 유럽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할 게 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거나 허용하는 양식이 좀 더 다양해요. 자율적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마침 이걸 들었으니까 우리 자산부채 할 때 여러분 일반 기업 회주는 자산하면 이렇게 표시할 때 항상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유동자산이 먼저 와야 되고 비유동자산이 그렇게 와야 되잖아요. 뒤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IFRS는 비유동자산이 먼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IFRS는 유동을 먼저 써도 좋지만 비유동을 먼저 쓰는 것도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자체가 우리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는 일반 기업 회주보다는 좀 더 약간 자율적으로 자산이 왼쪽에만 있으면 되는 거지 꼭 유동이 먼저 오라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룰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 중에 우리가 만드는 것 중에 안 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안 들어가는 게 그렇죠. 뭐 이 정도까지는 다 아시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회계상의 재무제표라고는 부르진 않죠, 여러분. 이거는 왜냐면 회계 기준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상법이나 세법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만들려고 그랬지 기준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회계 기준이 아닌 거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만들어야 된다면 주석에 그냥 포함시키는 정도만 해서 만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조금씩 해볼 거고요. 자, 먼저 9페이지로 볼까요, 여러분? 9페이지. 자, 재무보고라는 개념체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국제회계 기준이 이게 보면 얘네들이 보면 기준서가 있고요. 회계 기준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가 되는 거 있죠.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개념체계라고 해요. 그래서 회계를 세부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이걸 일반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런 룰들을 적용할 거다.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인 게 자산의 정의, 예를 들어서 부채의 정의. 그리고 또 회계 정보라는 게 어떤 속성이 필요합니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쭉 모아놓은 거예요. 혹시 이제 그 실무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법으로 치면 세금과 관련된 법이다 그러면 우리 법인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고 부가가치세도 있잖아요. 그 법이 다 있죠? 걔네들 중에 공통적인 것만 모아놓은 법이 뭐라고 그래요? 국세기본법이라고 하죠? 그런 개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 룰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룰 중에서 어떤 거는 뭐 이연법인세, 어떤 건 재고자산, 어떤 건 유형자산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또 핵심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만 모두 모아놓은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대 일반 원칙. 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개념체계의 목적과 위상에서 나오는데, 자, 개념체계 목적 보세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이하 개념체계로 부르겠대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하며 각자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뭐 말이 뭐 긴데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목적 달성, 개념을 정립시켜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걸 정한다. 그러니까 정보 제공하는 건 목적이죠. 자, 그래서 목적은 회계기준위원회, 우리 보통 회계기준원 이런 거죠. 재무제표 작성자. 거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재무제표 작성자한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 경영자인 재무제표 작성자가 한국채택 국제회 기준을 적용하고 한국채택 국제회 기준 미비한 주제에 대한 회계치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체계가 재무제표 작성자가 대무제표를 만드는 회계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감사인은 공인회계에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는 거고 자, 4번도 볼까요? 재무제표 이용자. 투자자 등 재무제표 이용자는 한국채택 국제회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 한 장만 넘겨볼게요, 여러분. 자, 10페이지. 개념책 양가로 2번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 자, 다시 이제 이 얘기예요, 여러분. 회계 기준이 있어요. 국제회계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회계 기준이 있고요. 국제회계 기준은 나름대로 이게 옛날하고 좀 다른 게 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기업 회계 기준만 보신 분들은 좀 다른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일반 회계 기준은 자산이면 자산에 대한 얘기를 쭉 해놔요. 근데 국제회계 기준은 뭐냐면 번호를 매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11번 이렇게 해요. 1011호 이렇게 하면 1011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 표시 뭐 이런 주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재무제표의 표시이죠. 그래서 번호가 뭐 1018번 그러면 법인세 회계 이렇게 해서 룰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회계 기준에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 따로 모아서 공통적인 거, 핵심적인 건 모아놓은 게 바로 아까 말한 뭐냐면 바로 이 개념체계가 됩니다. 라는 거죠. 개념체계. 그죠? 그래서 이게 세부적인 기준들이 따로 있고 그거에 대한 개념체계가 별도로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 자, 거기 개념체계는 약간 그 연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실은 이제 색깔 표시가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그 자체는 아니므로 특정한 측정과 공시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기준이나 특정한 측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별 회계 기준이 정하는 거지 개념체계가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 얘기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따라서 개념체계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한국채택 기준에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자,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몇 가지 경우로 한정되긴 하지만 자, 거기서부터만 한번 줄 쳐볼게요, 여러분. 개념체계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서로 상충될 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개념체계보다 우선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 아까 일반적인 사항들을 쭉 모아놓은 게 개념체계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들어가는데 처음이니까 얘하고 여기서 정한 기준하고 회계 기준에서 정한 기준하고 서로 같은 게 일반적이 돼요. 대부분이 같대요. 근데 만약에라도 이 개념체계에서 말하고 있는 거하고 회계 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서로 다르면 뭐에 따라서 재무제표 만들래요? 그렇죠? 뭐에 따라서? 그렇지. 개념체계가 아니라 기준에 따라가는 거다라는 얘기죠. 내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구체적인 사항에 가면은 회계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보시는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회계가 보면 다 계산 같은 거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약간 이런 이론 파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얘네들이 어떤 식의 이론을 펼치고 있는지도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으로 가세요, 여러분.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서 나오죠. 일반 목적 재무보고. 우리가 이제 이런 재무제표 만드는 거를 이제 일반 목적 재무제표, 네, 자, 거기 네 번째 줄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러나 외부 이해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재무제표라는 게 여러분 100%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죠.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기업은 외부 이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산출해서 제공하는데 이를 뭐라고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 수단으로 제공된 재무제표를 일반 목적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기 전에 딱 이게 먼저 선제로 말을 하고 가죠. 여러분 재무제표는 100% 모두 다 내용을 담을 수는 없어요 라고 전제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건 그래서 일반 목적은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왜냐면 주주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고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0이면 100은 다 안 된다 이거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걸 만들어줄 거고 그거에 근거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보고를 뭐라고 한다고 이걸?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뭐라고 그러는데요?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범용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주주만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채권자만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금융기관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재무제표다라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세요, 여러분.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에서 나오죠, 여러분. 자, 거기 동그라미 1번만 볼게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그리고 대여자, 그리고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뭐겠어요? 일반 목적 재무정보 목적을 뭐라고 여러분?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정보 제공이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결국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문제는 그 재무 정보를 말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뭐로 담겠다는 거예요? 숫자로 재무제표에 담아서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숫자로 담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분류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고 11페이지로 가셔요. 자, 양가로 1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보고 대상에서 나오죠. 자, 보고 대상 1번을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여러분, 현재 투자자, 잠재적 투자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주주예요, 주주 그냥. 회계 기준 공부할 때는 여러분 현재 투자자는 현재 주주, 잠재적 투자자는 잠재적 주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주나 대여자 그리고 채권자는 기타 채권자는 그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요구할 수도 없고 그들이 필요하는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 대상은 주로 이용자다. 여러분 다시 아까 외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를 뭐라고요? 재무회계라는 거죠. 이 재무회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준서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일반 목적 재무보고 대상자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분류하시고 자, 동그라미 2번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 자, 거기 그러나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현재 잠재적 투자자나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모두 다 100% 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그 정보들은 예를 들어서 일반 경제적 상황, 그다음에 기대, 정치적 사건과 정치 풍토, 산업의 기업 전망과 같은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관련된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 또한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것은 현재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봐요. 이렇게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 기업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나요? 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문제화됐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A라는 기업이 있으면 A라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기업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뭐 새로운 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밑에 세 번째로 또 한 번 붙어보세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은 아니자는 얘기죠. 대신 어떤 용도는 쓸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현재 잠재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죠. 이걸 가지고 직접적인 가치를 계산할 수는 뭐라고요?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이용해서 기업의 가치를 뭐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추정하는 거는 도움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걸 100%짜리는 아니다. 그 자체가 기업 가치를 하는 건 아니고 대신 그 기업 가치를 추정할 때는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넘기시고. 자, 그래서 그렇게 쭉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갈 거는 조금 넘겨보세요, 여러분. 자, 115페이지로 이제 가볼게요.